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프라임법학원 간평실무 기본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문제풀이 초급편이고요. 저번 주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강의 달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일반평가, 보상평가 전 진도로 나왔기 때문에요.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당장 내년에 실무시험을 치기 위해서 모르는 건 이제 없습니다. 사실은요.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떻게 답안지로 내가 아는 것을 구현하나라는 것이고, 그런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시간은요, 우선 초급의 초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답안지를 쓰는 이제 스킬을 저랑 같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용적인 부분은 이제 사실 그동안 열심히 기본서를 풀어하셨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보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시간 내에 정확하게 풀이하는 그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에 초점을 좀 맞추는 부분이 되겠고요. 중급 그리고 이제 기출로 넘어갈수록 이제 문제풀이 스킬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토대로 계속 발전해 나가시키면 되고, 이제 중급 기출 넘어갈수록 이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용적인 부분을 전달하는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집니다. 특히나 이제 기출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즘의 시험 트렌드라던가 뭐 어떤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라봐서 답안을 쓸 때 미리 약간 예측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답안을 쓴다, 이런 내용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첫 단계인 오늘 수업부터 잘 이제 따라와 주셔가지고요, 첫 단추를 잘 깨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요 수업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오늘 이제 문제 푸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70분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고, 제가 뭐 그 큰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다. 50점만 내드릴 거예요. 50점만. 그래서 50점 문제를 70분 동안 정말 열심히 푸셔가지고요, 답안지 최선을 다해 써주시고 그거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 다음 주에 첨삭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 첨삭을 이제 상당히 오랜만에 하거든요. 예. 뭐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합격생 분들 써가지고 했는데, 여기 뭐 문제풀이 강의 정도는 사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충분히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고, 걱정이 이제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답안지 첨삭을 하면 이제 너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제가 걱정이거든요. 원래 그 한부에 채점해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다 보니까 여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제가 꼼꼼하게 해드리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채점을 해드리고, 등수 게시 같은 거는 이제 뭐 하긴 하겠습니다. 하긴 할 텐데 뭐 아예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텐데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첨삭을 해서 점수가 들어가 있으면요, 첨삭 부분은 이제 여러분 보시고 이제 이렇게 고치면 되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점수는 이런 부분이 점수가 들어가고 여기서 많이 배점이 할애되는구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등수 게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점수가 꼭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하는 게 좋겠고, 조금 이제 점수가 저조하신 분들은 이제 점수를 키워나가야겠다라는 부분이라서요. 예습만 잘해오시면 점수 다 따실 수 있잖아요. 제가 책에 있는 걸 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강의 계획서 잠깐 볼까요? 네.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이제 70분 동안 문제 푸시고, 제가 이제 역시 70분 동안 강평해드린다는 거 나와 있고요. 자, 한 장 넘기시면 강의 진도표 나오죠. 제가 5회밖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초급은요. 그렇게 해서 좀 책 진도가 많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진도가 되겠고요. 꼭 미리 한번 푸셔가지고 그 안에서 제가 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문제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크게 특이한 사항 없습니다. 맨 앞장 보시면 이제 수험 상담 공부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 실강 오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자마자 발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이 패스 초급편을 회독하시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이 쌓였다 하시면요, 그거 모아가지고요, 제가 뭐
평일 저녁 끝나고는 조금 이제 뭐 여러분도 힘들고 하시니까 토요일에 따로 시간 내 가지고요. 30분에서 1시간씩 제가 답을 이제 해드릴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카페 있으니까요. 카페에 답글 남겨주시면, 아니 질문글 올려주시면 제가 일요일 오후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뭐 몇 번 안내해 드린 바니까요. 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내용 전달 말고요. 첫 시간이고, 시간이 오늘 이제 70분인데, 시간 오버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 첫 시간이니까 같이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가보겠습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예, 첫 시간이니까, 문풀 첫 시간이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페이지 문제 1번 보고요. 자, 이 문제 1번을 가지고 문제를 읽는 순서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문제 1 해가지고요. 자, 일단은 뭐 이 펜 같은 거를 형광펜이라던가 빨간 펜 같은 거, 색펜 있으면 준비하시고, 자, 보시면 감정평가사 A씨는 A씨 비구 C동에 소재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자마자 이제 토지의 표시를 해야 되겠죠. 토지 표시하시고,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24년 7월 13일을 긴시점으로, 긴시점이 문제 물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년 7월 13일을 보자마자요. 이게 제가 참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장 효율적인 거는 이 7월 13일을 외우면 가장 좋은데 살짝 이제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매 장마다 적어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첫 장에 있잖아요. 다음 장 넘기셔가지고요. 뭐 3페이지 위에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위에 적어두세요. 뭐 자료 7번이 시점 수정 자료잖아요. 이 자료 옆에다가 바로 적어두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기만 적어도 되긴 되는 건데요. 혹시라도 이제 사례 고를 때 뭐 3년 지났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매 장마다 써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5페이지, 뭐 6페이지는 날짜가 크게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이게 1페이지 일단은 7월 13일 읽고, 예, 그 다음 장 넘겨서 하나 써두고, 그 다음 장 하나 써두고, 예, 바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겠습니다. 자,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셔도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오늘 1번 문제의 가장 마지막 목차입니다. 묻는 거에 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가치를 구하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적정가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상부동산의 감정평가액 구하라 그랬어요. 이제 보통 문제를 이제 푸시면서 좀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늘 정해져 있는 목차를 구현한단 말이죠. 하지만 사실 이 문구 하나를 만드는 것도요, 이 출제자들은 정말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장 가치를 물었으면 시장 가치를 답하는 게 좋고, 감정평가에 물어서 감정평가 답을 해야 되는 건데, 다른 목차를 구성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인 감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시장 가치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목차가 딱 되는 거고요. 역시 여기에 형광펜이나 색펜을 이제 칠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자료 제목만 봅니다. 이제 자료 제목만 보는 거예요. 자료 제목을 볼 때 이제 형광펜 같은 걸 치면서요,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색칠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읽지도 않고 색칠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실은요? 자료 제목에 엄청나게 큰 힌트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선 자료 1번 대상부동산 하나 긋고, 내용 읽지 않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자료 2 실지조사 내용입니다. 자, 자료 위에 실지조사 내용이란 말을 이제 읽으면요, 바로 위에 대상부동산의 스펙이 나와 있는 자료 1이 있는데 왜 자료 위에서 실지조사 내용이라고 목차가 또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는 처음 나와 있는 그 스펙에서 모든 걸 설명하지 않았구나, 여기 빠져 있는 걸 여기서 찾아야 되는구나 라는 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는요, 기본 준 스펙과 기본에 준 스펙은 보통 공부조사 내용이거든요. 공부조사 내용과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조사 내용이 그으면서 그런 내용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자, 자료 3번 가겠습니다. 자, 역시 쭉 끄면서 인근 지역 표현지 공시가 자료 공시 기준일 24년 1월 1일입니다. 인근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우리 표현지 공시가 자료를 보면서 지역요인 비교 불가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못 쓰거나 혹은 지역이 달라서 지역요인 비교를 해야 할 일은 없겠구나라는 거죠. 예, 여기서는 지역요인 비교가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자료 3번 그렇게 보시고 공시 기준일 자체는 이제 그 적용 공시가를 선택하게 되는 보상평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 평가는 보통 이제 그냥 최근과 같다 쓰니까 그게 논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자료 4번 이제 제목 끄면서 읽어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 적용 자료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가 아니라 거래 사례 비교법이요. 아주 쉽게 나온 거죠. 자료 4번의 제목이 거래 사례라고 주어지면요. 역시나 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거래 사례는 공시가 기준법에 그 밖의 용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거사비 들어올 수도 있고, 응용 심화 단계, 아니 뭐 거기까지 안 가고 건물이 포함되고 복합 부동산이면 일괄 거사비도 할 수 있거든요. 혹은 건물 거사비도 할 수 있죠. 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첫 주체 토지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오늘 거래 사례를 보면 거사비라던가 뭐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 끝나게 되지만 여러분들 3방식 전체 틀에서 본다 그러면 이 거래 사례라는 목차를 보자마자 수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렇죠. 너무 생각이 많이 들죠. 자리 들어올 수 있는 게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자리, 혹은 뭐 사례 2개 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서 대상 비교해서 요인치 만들고 뭐 이런 것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 4번 오늘 보시고 거래 사례 비교법을 봤으니까 다행이다. 토지 거사비를 하면 되고 반대로 말해서 그 밖의 보존 자료는 여기를 안 쓰는구나 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거래 사례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개 있다는 것만 이제 캐치를 하시고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뭐 고르는 거랑 안 고르는 거, 뭐 선정 사유, 배제 사유 쓰는 게 논점이겠네. 뭐 저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자료 5번 갑니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감정 평가 사례 자료. 역시 쭉 그으면서 이제 역시 패스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게 나왔구나. 그런 거죠. 자, 그 밖의 보정을 위한 감정평가 사례 자료입니다. 역시 그냥 감정평가 사례 자료 나왔으면 역시나 경우의 수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 밖의 요인 보정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자료 5번만 가지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료 6번 기준 시점 현재 건물 관련 자료고요. 토지 문제인데 건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사례의 배분법 같은 걸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시점이라는 표현을 봤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건물 단가잖아요. 그러면 기준 시점이 아닌 거래 사례에 적용한다 그러면 건축비 지수를 가지고 시점 수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등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료 7번 시점 수정 자료 평범하고요. 자료 8번 요인 비교 등 자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은 형상, 향, 도로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 제목만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있는 요인 비교 자료는 한번 쓱 훑어보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어떤 것만 비교해야 되겠다가 딱 쓰는 거잖아요. 형상, 향, 그리고 도로만 있습니다. 지세는 없어요. 지세 없어요. 앞에 보면 살짝 지세 있었죠. 뭐 평진이 뭐 있었는데 그거는 비교 안 한다가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그 밖의 보정은 표준지 기준 방식을 활용할 것. 요건 참 큰 힌트죠. 큰 힌트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저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요. 추천드리는 게 펜을 잠깐 놓으셨으면 해요. 펜을 놓으셨으면 해요. 이게 왜냐면 자, 펜을 들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잖아요. 그럼 바로 동그라미 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성급하게 움직이면요. 내가 익숙한 것만 표시하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건 안 봐요. 신기하게 안 보여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독은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해야 되는데 그 정독을 하는 게 펜을 들고 있으면 잘 안 돼요. 표시하고 싶거든요. 그럼 펜을 놓고 손가락으로 진짜
요렇게 하면서 이제 읽는 거를 아주 추천드려요.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나쁜 습관이 안 생긴 이 여러분들 초년차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뭐 크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솔직히 이제 4년 이상 넘어가는 다년차분들은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는 게 많고 공부한 습관이 있다 보니까요. 문제 볼 때 내가 아는 것만 보여요. 근데 그래도 일반적인 문제는 잘 풀리니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스터디에서 어렵게 낸다거나 실제 시험 가면요. 예, 진짜 내가 평소에 안 봤던 문구들은요. 진짜로 모르고 넘어가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터디 끝나면 실수했다 그러고 시험 끝나고 나서도 내가 왜 못 봤지? 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독을 하는 습관을 여러분들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게 다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펜을 놓고 한번 읽는 게 아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수 안 하는 사람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바로 체크해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이제 스터디 가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났을 때 내 이 문구를 못 봤지, 이 문구 못 봤지 하면서 이제 그런 놓치는 문구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정독을 하는 방금 말씀드린 펜 놓고 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독을 쭉 한번 해요. 한번 했다고 쳐요. 예,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표시를 합니다. 펜 들고 표시를 해요. 한번 읽었다 보고 다시 왔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제는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었으니까 어떤 자료가 어떤 게 있고 어떤 힌트가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이제 거의 그려졌습니다. 이 그려진 거를 이제 빠르게 구현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첫 페이지에서 해야 될 거는 자, 우선 일단은 C동에 있다는 부분, 일종 전주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도로 조건, 개별 요인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소로, 장방, 그리고 평지는 빼고 동향만 있다는 거고요. 자, 역시 여러분들 개별 요인 비교 빨리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죠,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별 요인 한 두세 개 나오면 헷갈려가지고 못하겠다. 이게 처음 고민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역시 4년 공부를 하고 그때도 참 별의별 걸 다 했어요, 진짜. 예. 개별 요인을 빨리 이제 계산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넘기셔가지고 5페이지 가서 일단 지역 요인 C동에 동그라미 치고 대상 거니까 자료 8번입니다. 지역 요인에 C 동그라미 치고 개별 요인에 개별 요인 비교 여기 박스가 있으면 자, 대상권은 여기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치고 사례 표준지 같은 거 여기죠. 그래서 이제 소로 한 면 소로 각지 해가지고 요거 숫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권은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장방형, 동향 그리고 넘겨서 소로 한 면에 일단 기본적으로 동그라미를 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답안지 쓸 때 들어와서 표준지랑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표준지가 일단 미리 보면 지금 2번을 고르게 되죠. 2번 잠깐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소로각지, 장방형, 동향, 소로각, 장방형, 소로각지. 그래서 넘기면서 장방형이 먼저네요. 똑같고 동향도 똑같고 소로각지 하니까 0.93이네 해가지고 답안지에 쓰죠. 이게 가장 처음에 하는 방식이죠. 예. 표시만 해놓고 그렇죠? 답안지 들어와서 이제 비교하는 건데 이러면 엄청 느립니다. 예, 엄청 느려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개별 요인 비교를 문제 분석할 때 다 해놓고 다 써놓는 거예요. 다 써놓고 자, 방금 0.93 하나만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쭉 하다가 그 다음은 그거죠. 여기 표준지는 여기 옆에다가 정방 표준지 옆에 하나 표시하고 이게 표준지니까 여기 하나 표시하고 거래 사례는 여기 하나 표시하고 해가지고 들어가면 이거 하고 들어가면 이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역시 답안지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표시만 이렇게 해놓고 답안지 쓸어 들어갔을 때 하는 거죠. 이것도 조금 빠릅니다. 하시면요 좀 빨라요. 예, 빠른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요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표준지 박스 옆에다가 써놓는 거죠. 자, 지금 2번 해가지고 66만 원이 있고 여기다가 산식을 다 써놓는 거거든요. 자, 지역 요인은 인근지 1이고 개별 요인은 0.93 들어가죠. 이렇게 다 써놓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보정해야 되니까 요거 산식 따로 구현해야 되잖아요. 여기 써놓을 수가 없죠. 시점 수정은 이제 뒤에 있는 자료 가지고 앞에 와서 써놔도 되고 뭐 그 밖 요인도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저는 그것까지도 해봤어요. 전부 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지 쓸 때 내가 만들어 놓은 산식을 베끼기만 하는 거죠. 답안지가 참 깔끔하게 나와요. 하나도 안 틀려요. 뭐 화이트 뭐 쭉쭉 끌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래 걸리죠. 이것도 역시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2번 쓰게 되는 거잖아요. 2번. 답안지에 쓸 거를 문제지에 한 번 더 쓰는 거잖아요. 2번 쓰는 거거든요. 역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장 빠른 게 뭐냐면 개별 요인의 차이 나는 것만 빠르게 체크를 해서 툭툭툭 건드린 겁니다. 자, 사례 선정을 지금 보시면 자, 문제지 2페이지. 자, 표준지 2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료 4번으로 가면 자, 3페이지에 거래 사례 4번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5번으로 가면 자, 그 밖에 보정 사례도 개별 요인 비교를 해야 돼요. 사례를 다 고른 다음에 한꺼번에 다른 것만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 그 밖에 보정은 이제 표준지 기준 방식이니까 별개죠. 일단 빼놓고 대상이랑 비교할 것만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암기를 슬쩍 할 수 있어요. 장방형 동향 소로 한 면입니다. 장방 동향 소로 한 면. 자, 그러면 자료 3번 가서 장방 동향 소로 한 면. 소로 한 면 소로 각지만 달라요. 소로 각지에다 0.93 써놓는 거죠. 자, 그리고 자료 4번 가서 자, 장방 똑같고 자, 3페이지예요. 지금 3페이지 거래 사례 4번에 방가루 6번 개별 요인입니다. 장방 똑같죠? 땡 긋고 평지 비교할 필요 없죠? 땡 긋고 소로 하면 똑같죠? 땡 긋고 우리 동향인데 얘 남향이잖아요. 여기 이거를 뒤에 쓱 보고 동향 남향 0.93 써놓는 거죠. 네, 됐죠? 자, 됐고 자, 우리 표준지 기준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와 지금 이제 거래 평가 사례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표준지 동향 소로각지 장방. 자료 5번에 소로각지 장방 평지 필요 없고 동향 북향만 다르네요. 동북. 자, 동을 기준으로 북 1.1이죠. 이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 들어와서 내가 이제 비교한 결과 하나씩 그것만 이제 툭툭툭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시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완전히 뭐가 가장 빠르다라는 게 이제 100%는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많은 수험생분들과 이제 같이 의사소통하면서도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 이제 방금 거라는 걸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했었을 때 나는 머리가 좋아서 개별용 싹 다 암기하고 있으니까 툭툭툭 보고 하는 게 빠르다. 답변 들어 빠르다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방금 것도 너무 헷갈린다. 답안지 들어오면 또 이 0.93이 어디 거였지, 뭐 어디 거였지 헷갈린다 한다 그러면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간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년 시험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최소한 이런 개별 요인 비교 이런 부분들은요. 뭐 최소한 한 달, 2달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그때마다 좀 스스로를 이제 실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둘, 한 4가지 말씀드렸고 제가 가장 4번째 말씀드린 가장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연습을 하시면서 이게 가장 빠른 건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서 일단 개별 요인, 아직 1페이지 보고 있죠. 네, 그래서 개별 요인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 2번 갑니다. 자, 자료 2번에서는 이제 해야 될 게 있죠. 뭐냐면 자, 자료 1번에서는 이제 토지가 지목이 되고 200제곱미터라는 것밖에 안 줘줬는데 우리가
표준지를 고르고 거래사를 고르려면 선정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용 상황이라는 거는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료 2번을 보니까 낮이라고 돼 있습니다. 낮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고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실질조사 내용 첫 번째 줄 보시면 단독주택 지대 내 낮이라고 돼 있어요. 주변이 전부 단독주택이고 나 혼자 낮이면 나는 단독주택이 될 낮이잖아요. 주거 낮이가 되는 거죠. 주거용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용 상황은 주거 낮이로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주거 낮이라고 써놓고 별표를 크게 하나 쳐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출제자가 우리 대상 물건이 주거 낮이에요 준 게 아니잖아요. 아주 쉽지만 이용 상황을 판단하게 만든 거거든요. 점수가 들어간 논점입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먼저 주거 낮이를 확정해야 그 다음에 표준지를 주거용을 고르고 거래사를 주거용을 고르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답안지 안 빼먹게 별표를 꼭 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표를 쳐야 될 것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문제 분석하는 사이에 별표를 쳐놓고 답안지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또 다시 봐야 돼요. 안 빼먹게요. 정말 나 이거 써야지 했는데 깜빡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크게 별표 쳐놓으시고 나머지 답안지 들어가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반드시 써야 되겠다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자료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례를 고를 수가 있죠. 표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는 우리가 항상 거의 개요가 들어오죠. 개요.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우리는 문제를 지금 한번 쭉 읽었기 때문에요. 가격 자료가 표준지 공시지가, 거래 사례, 공시지가 기준법에 활용한 평가 사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목차는 바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 좀 기니까 그냥 감정평가액. 두 개의 시상가액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야 되죠. 첫 번째 목차는 이런 상황이면 거의 정해져 있죠. 합리성 검토. 혹은 이제 시상가액 조정까지 갈 수도 있죠. 주된 방법이 합리성이 없으면 시상가액 조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액 요 목차가 다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자료 3번 보시면 자, 표준지가 여러 개입니다. 골라야 되죠. 비교, 표준지, 선정이에요. 자, 그래서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제가 다 써드릴 건 아니고 목차는 쭉 다 잡아드릴 거거든요. 자, 자료 3번 보시면 지금 우리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 죄송합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선정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용, 이, 주, 인지. 예. 이걸 답안지 쓰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선정 기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면 용도 지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각거나 비슷하고 이용사항이 각거나 비슷하고 주변 환경이 각거나 비슷하고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울 것 이런 요건입니다. 혹시 조금 따라오기 힘드시면 제가 준비물로 항상 우리 스터디든 문풀이든 요거 말씀드리잖아요. 요거 이제 지금 시작하자마자 공시지가 기준법 요건이랑 나와 있으니까 요거로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핸드북은 꼭 챙겨 오시고요. 그 강평 듣다가 좀 막히면 이제 바로 해당 페이지 펼쳐가지고요. 실무 이론 확인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1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이에요. 요거는 전부 일종 전주라서 이제 변별력이 차이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걸로 고를 수 없고, 자, 그 다음이어서 이제 이용 상황이 이제 우리 주거 낮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용 골라야 되겠죠. 1번과 4번이 안 되네요. 주상용, 업무용. 예, 배제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종 전주의 주거용이 2번, 3번, 5번이 되는데 그럼 뭘 골라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다음도 중요합니다. 자, 이 다음이 뭐냐면 기타 특성이에요. 보통은 이 뒤는 물적 특성을 가지고 많이 고릅니다.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공법상 제한 아니고 뭐 지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은 우리 문제론에서는 글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는 물적 특성이 경우밖에 없거든요. 여기 기타 특성. 보통 여기 자리는 이제 물적 특성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그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빠르게 답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요건 의혹이 바쁜 건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비교표준지의 사실 정의부터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비교표준지의 정의가 뭐냐면 대상 토지랑 가장 비슷한 거예요. 예, 결론적으로. 예. 비교표준지 정의는 대상 토지와 가장 비슷한 것. 가치 형성 요인이 가장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 게 지금 2, 3, 6, 5번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대상이랑 더 유사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특성을 가지고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3번은 면적 차이가 거의 5배가 나고 5번은 도로가 광대한 면이잖아요. 25m 넘는 거는 좀 차이 많이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소로 한 면인데 8에서 12m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3번과 5번이 기타 물적 특성 측면에서 덜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비슷한 게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 건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의 둘이라던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하나 고르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만 골라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감칙 그리고 실무 기준 전부 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하나만 고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상 토지와 유사성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만 골라야 되겠습니다. 가장 유사한 하나만 골라야겠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자, 자료 4번 가겠습니다. 자료 4번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이 다음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쭉 보면서 뒤에 나온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거래 사례 선정해야죠. 여기도 요건이 있죠. 여기는 신사 3배 용이 주인지. 토지의 거래 사례 비교법은 요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거래 사례 비교법은 정상 사례거나 사정 보정 가능할 것, 예, 그리고 시점 수정 가능할 것, 예, 지역 개별 요인 비교 등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능할 것, 사시가로 구정되어 있는데 토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맞잖아요. 토지만 보면 용의 주인지 만족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거래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거래사의 특성 때문에 요런 추가적인 요건이 앞에 먼저 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일 것이고, 정상 사례 사정 보정 요거는 이해하시죠? 그리고 자, 시간적 요건, 도시 지역은 3년 내, 비도시 지역은 5년 내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래 사례가 복합 부동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토지 하잖아요. 건물을 배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배분법이 합리적으로 가능할 것. 요 요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계 선정 원칙이에요. 역시 실무 기준에 표준지 고르는 거랑 똑같은 문구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은 한 개 고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사례 2번 먼저 볼게요. 21년도죠. 여러분들은 이제 21년도 되면 의심하셔야 돼요. 예, 24년 시험 치실 거니까. 예, 24년 7월 13일에서 역산을 해보면 21년 2월 10일은 3년이 지났죠. 우리는 주거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2번은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5번 갈까요? 네, 5번 금매라고 되어 있죠. 금매라고 되어 있는데 금매 때문에 얼마 정도 비싸게 혹은 싸게 거래됐는지 안 나와 있어요. 사정 보정 불가죠. 사정이 개입돼 있는데 보정 불가. 자, 지금 여기 3년 넘은 거 하나 있었고 사정 보정 불가 있고. 자, 넘겨서 6번인데요. 자, 4페이지 가시면 6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최유 유용 미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건부감가 요인이 존재한다 되어 있어요. 토지에 비해서 건물의 규모라든가 이용 상황이 최유효 유용으로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원가를 쓱 빼고 난 뒤에도 남는 토지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이 존재하고 있다. 그게 이제 건부감가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건부감가가 얼마만큼인지 안 나와 있어요. 배분법 적용 불가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최미달이라고 배분 안 되는 게 아니라 최미달 상태면 건물의 최유 이용 금액을 빼버리면 토지의 최유 이용 금액 남는 거고, 그거 그냥 우리도 최유 이용이니까 그냥 비교해보면 되는 건데, 최미달인데 건물을 최유 이용 금액으로 여기 원가법 써서 싹 배분해버리면 토지만 지금 건부감가가 반영된 상태로 지금 배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배분법 적용 불가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고된 내용은 이제 없고요. 스터디에서는 제가 내드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는 거 보겠습니다. 남는 건 역시 여기처럼 용의주인지 그리고 이제 기타 특성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1번 면적이 너무 차이 나네요. 예, 그래서 배제. 3번은 이제 이거 인근 지역도 아니고 지역적인 비교도 안 되죠. 예, D동입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료 8번은 가시면 1번 지역 요인 돼 있죠. 자료 8번에 1번 지역 요인. 자, C동은 AB동에 비해 5% 우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A동과 B동은 이제 인근 지역은 아니지만 지역 요인 비교는 가능하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ABC가 나왔잖아요. 사실 이럴 때 역시 팁은 뭐냐면 ABC 보자마자 D만 찾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ABC 아닌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3번은 배제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지역 요인 비교 불가로 배제. 뭐 약간 이쪽에 가 있죠. 이쪽에 가 있고. 자, 그러면 다 했네요. 그럼 남는 게 4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넘겨서. 자, 보시면 이제 자료 5번 나오죠? 예. 그 밖에 보정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저는 지금 바로 그 밖에 요인 보정을 했는데, 요게 이제 산식이, 자, 오늘은 표준지 기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에다가 시점 수정만 하면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사례 기준한 금액에다가 사례 기준한 금액을 표준지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시점 수정하고 뭐 평가 사례니까 사정 보정 없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보니까 지금 같은 시동이네요.
없고, 개별 요인 비교 아까 슥슥 했었죠? 뭐 이제 1.1 나오는 건데, 결국 이 내용 자체가 요 내용 자체가 표준지가 올라가고 사례가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사례 기준 표준지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됐죠? 예, 이렇게. 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밖에 보정치가 나왔고, 마지막에 뭐 3번 목차 해가지고 공시지가 기준 가격 잡아서 쭉 표준지부터 쭉 시점 수정, 지역, 비용 비교할 필요 없고, 개별 아까 했었고, 그 밖에 보정은 여기 결정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툭 넣으면 끝나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거래 사례는 요거 두 개 내면, 잘 보시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이거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다른 거 이거 묻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밖의 보정이란 게 아주 특이한 절차죠. 표준지가 시세를 반영 못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공시가 기준법을 한다 그러면 그 밖의 보정은 항상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듣는 거고. 그럼 여기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거래금액에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그리고 토지니까 가치형성 요인을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로 가게 되는 거죠. 지역요인, 개별요인은 똑같잖아요. 앞에랑. 시점 수정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정보정을 묻고 싶은 거죠. 사정보정. 그래서 두 번째는 거의 이제 사정보정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게 지금 금융보정, 협의의 사정보정, 뭐 몇 프로 비싸게 됐다 안 됐다. 금융보정은 잘 알죠. 현금등가하거나 아니면 대출 꼈으면 대출금 포함해가지고 이제 현금등가액 만드는 거. 그리고 요거는 철거비. 예. 매도자 말고 매수인 부담일 때, 그리고 실제 철거비 말고 예상 철거비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분법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묻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고른 거 보겠습니다. 거래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자, 금융보정 해야 되네요. 자, 현금 1억이 붙었고요. 거기다가 승계하는 대출 금액이 붙어 있죠. 자, 승계하는 대출 금액 1억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 자체가 이제 매수인한테 바로 넘어오는 거죠. 거래 금액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매수인이 자녀 대출 기간 3년, 대출 이자율 5%,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앞으로 갚아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억에 대해서 대출 이자율 5%,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3년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MC에다가 PVF 하는 거죠. 간단히 써드릴게요. 뭐 이런 건 다음부터는 안 써드릴 것 같은데, 뭐 오늘 처음이니까 요건데, 오늘 1억이 원래 현금인데 여기다가 대출 1억을 따로 이제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니까 MC로 풀었다가 PVF로 다시 모아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대출 이자율 5%. 근데 매월이죠. 12개월 나눠주고, 자, 3년인데 월이잖아요. 그럼 36개월이 되는 거죠. 자, 당겨서 올 때는 시장 이자율로 와야 되죠. 쭉 뒤에 넘기시면 6%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12개월이고 똑같이 3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묻고 싶은 거죠.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뭐 지역요인 비교 보시면 여기 비동이네요. 1.05 들어가야 되고, 개별요인 비교는 아까 했습니다. 0.93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개 또 해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시점 수정이죠. 이것도 약간 스킬적인 부분인데, 시점 수정은 또 어떻게 해야 빨리 하냐라는 건데요.
역시 답안지 들어와서 날짜 계산을 하면 느립니다. 느려서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다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 7번에 있는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시점 수정하는 이제 팁인 건데, 지금 이제 24년도부터 쭉 이제 처음은 월별로 이제 들어가 있고 밑에 누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24년 5월까지 해서 24년도에 누계는 괄호에 있는 0.982가 되죠. 이게 위에 박스 위에 보면 퍼센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0 두 개 붙어야 되죠. 그래서 0.00982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바로 위에 있는 0.192가 5월 달에 지변율이 되는 거죠. (5월) 24년. 이 박스 밑에다가 저는 날짜 계산을 미리 해서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표준지 24년 7월 13일이었죠. 우리는 지금 24년 1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기존에 1.00982까지 해서 5월 달까지는 했고 6월부터 해야 되죠. 연장해야 되죠. 이거 가지고 1 플러스 0.00192 인데 5월 달은 31일, 6월은 30일, 7월은 13일, 43일 되는 거죠. 요거를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써놓으실 때 요거 쓸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5월까지. 요거 쓸 필요 없죠. 이거 그냥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화살표만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써요, 이걸요? 사실 이것도 필요 없죠. 당연히 1 붙여놔요. 그럼 이것만 써놓는 거죠. 이제 우리 내년에 7월 둘째 주 토요일은 13일이잖아요. 43은 좀 외워놔야죠. 7월 13일이면 6월 지변율이 발표가 안 돼요. 보통 5월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때 현실을 반영해서 나오니까 5월달로 나올 겁니다. 그럼 6월까지 포함해서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1분에 43 정도는 좀 기계적으로 이제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공고 나오면 날짜 딱 픽스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완전 픽스 되니까 그때부터는 제대로 해야 되고, 여전히 43 외웠는데 43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준지 했어요.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평가 사례도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역시 이거 다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날짜를. 다 만들어 두세요. 이렇게 뭐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요 박스 아래에 요 숫자 밑에다가 그대로 써놓고, 우리 문제지에다가는 옆에다가 그냥 C라고만 써놓으면 뒷장 넘어가서 내가 시점수 박스에다가 써놨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숫자를 가지고 답안지 쓸 때 산식 구현을 하고 계산기 치는 거는 답안지 다 쓴 다음에 계산기를 한꺼번에 치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이제 아까 개별 요인 비교를 하는 것처럼 시점 수정도 미리 계산기를 다 쳐놓는 분도 계시거든요. 역시 그것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답안지 들어가서 치는 게 빠른지 미리 만들어 놓고 뺏기는 게 맞는지 해보세요. 역시나.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 날짜만 써놓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 다 됐습니다. 자, 됐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별표를 쳐서 이제 꼭 강조해야 되는 거는 여기 주거나지 꼭 써야 되겠고, 이용사항 확정해야 되겠고, 만약에 오늘 소로 한 면, 그리고 소로 한 면, 소로 한 면이란 말이 1페이지 자료 1번에 4번에 없었으면 자료 2번을 보고 노폭 10m니까 이걸 가지고 소로 한 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서로 한 면이 자료 1번에 주어졌어요.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뭐 제가 오늘 뭐 처음이니까 내가 이 큰 구조를 파악했다라는 측면에서 대당불금 확정 말고 간접평가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 플러스 거사비로 한다. 이런 거 이제 하나 넣어왔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토지나 건물 평가, 복합부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이하게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면 적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당연하거든요. 너무 당연해요. 출제위원도 당연하고 여러분들도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특허권 평가를 한다. 수익환원법하고 거사비 한다. 원가법 안 한다. 이런 건 조금 특이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개요에다가 내가 주된 방법 뭐 쓰고 다른 방법 뭘로 합리성 검토를 했다라고 큰 구조를 먼저 보여주는 건 좋긴 좋습니다. 그 예시로 오늘 한번 제가 여기 한번 써드린 거예요. 자, 되었고 그 다음 이제 표준지가 여러 개였으니까 선정 사유와 배제 사유 쓰는 것도 논점이 되고요. 뭐 다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논점이죠. 이건 뭐 틀리면 뭐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밖엔 보정, 이 방식으로 잘 구현했는지도 논점이 되고요. 거래사례 선정 역시 선정 사유, 배제 사유 가지고 잘 골라주셔야 되고 요거 잘 맞춰주셔야 되고 금융 보정 잘해주셔야 되죠. 시점 부정, 지역 개별적인 비교는 논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는, 정확하게 빨리 하는 연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죠. 자,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 기준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 부수적인 방법인 거사비를 했습니다. 금액이 둘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방식에 의해서 주된 방식인 합리성이 인정이 되죠. 그러면 요게 답이 되는 거죠. 조금 다른 경우에 17만 7천 원, 78만 2천 원, 그러면 18만 3천 원, 그러면 둘이 반반해서 18만 원, 땡. 아니죠? 아니죠. 주된 방법이 합리성이 있으면 주된 방법이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반반하는 거는 우리 규정에는 맞지 않는 풀입니다. 주된 방법이 합리성이 없어야 다른 방법과 믹스를 해가지고 가중치를 구형해서 새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우리 요건이거든요. 우리 시장가액 조정, 그 밖에 합리성 검토의 과정이거든요. 뭐 지금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거를 막 시장가액 조정까지 해가지고 설명드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 중급 이상이 아니고 넘어가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설명드릴 거고, 여러분들 일단은 원칙 먼저. 주된 게 합리성이 있으면 주된 걸로 답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푸는데 오래 걸렸네요. 자, 2번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세 번째 줄에 오시면 개발법으로 대상토지 가치를 평가를 하게 했어요. 자, 3번과 다른 점은 3번 갑니다. 자, 3번은 그냥 주동택지의 가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2번 문제에서는 내가 개발법으로 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답안지 보시면 개요에 쓸 게 없어가지고 산식을 적었어요. 그냥 산식을. 자, 그런데 문제 3번은 개요를 보시면 조성원가법으로 하겠다고 썼습니다. 자료 3번을 보고 이게 조성원가법인지 아는 거에 자체가 또 역시 논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달라지는 부분 체크하시고, 자, 2번 다시 돌아가서 개별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개별법만 하는 거니까 자료 2번의 표준지 공시지가 박스를 보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두근거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면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개발법이니까 그러면 자료 2번과 자료 3번에 공시지가랑 거래사례를 가지고
뭘 할 거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분양 수입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택지 개발 사업이잖아요. 예, 분양 대상인 택지의 분양가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자료 7번에 1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자, 분양 단가는 감칙의 규정상 주된 방법에 의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힌트이면서 역시 자료의 범위를 한정시켜줬죠. 어디 있을 건지. 자, 주된 방법. 예. 토지의 주된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러니까 자료 2번을 가지고 분양 단가를 만드는 것이고, 자료 3번을 가지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거죠. 거사비가 아니라요. 자, 그래서 자료 2번을 가지고 골라보겠습니다. 자, 편중 공시지가. 분양 단가니까 지금 우리 자료 1번의 대상 물건은 지금 현재 잡종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잡종지를 분양하진 않잖아요. 예, 택지 개발 사업이니까 택지로 개발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자료 2번 보니까 잡종지가 아니고 개발 후인 주거용으로 평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고, 그럼 1번 안 되고요. 그럼 2번과 3번 남는데 2번과 3번이 뭘 할 거냐? 역시 이종일주 똑같이 주거용 주거나지인데 소재지 A동, B동 중에서 같은 B동인 2번을 고를 거냐, 아니면 도로교통이 더 유사한 3번을 고를 거냐라는 건데, 자, 자료 1번에 보시면 3번 해서 부정형 완경사 세로가에서 조성호는 소로 하면 된다 그랬어요. 사실 토지 가치에 있어서 도로라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용도지역 이용사항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게 이제 도로 조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자, 세로 불 자동차 통행이 안 돼요. 자동차 통행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하게 제약사항이거든요. 근데 우리 3번은 소로각지, 대상도 소로하면, 그러면 같은 비동인 것보다 동은 다르지만 같은 소로인 3번이 더 유사하다고 보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자료 6번 가겠습니다. 자, 지역요인 B동, A동 있는데 5% 차이예요. 자, 밑에 보시면 도로교통 소로하면 세로불 60급 80입니다. 차이 엄청나게 많이 나죠. 거의 한 20% 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더 유사한 거를 이제 평점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3번 골라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 사례 보면 뭐 1번 못 쓰죠? 예, 고가 거래, 예, 사전 보전 불가. 2번 가셔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 요걸로 이제 그 밖에 보정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매도자가 철거했다 돼 있습니다. 사전 보정, 철거비 보정 할 필요가 없죠. 예, 매수인이 할 때만 하는 거니까. 매수인이 할 때 금액 더해주는 거는 왜 철거를 해야 될 거를 매도인이 팔았어요. 그렇죠? 그럼 몰래 매도자 본인이 철거하고 넘기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옆에는 철거 안 해도 될 예쁜 나지들이 있거든요. 그 나지가 다 10억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10억 주고 옆에 걸 사면 되는데, 난 이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똑같지만 철거해야 될 건물이 있는 데를 가서 이제 매수 권유를 하는 거예요. 매도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철거해야 될 건물이 없는 거는 이제 10억인데 철거해야 되면 5천만 원 철거비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인이 철거하고 주면 10억으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철거 안 하고 주면 깎아줘야죠. 그렇죠. 그럼 9억 5천에 거래됐을 거란 말이죠. 9억 5천에 거래됐을 거니까 매수인이 철거비 부담한다 그러면 그만큼 깎아준 거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금액을 한다 그러면 다시 철거비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9억 5천에다가, 그래서 거래 사례에는 9억 5천이 찍혀 있을 거예요. 거래 금액 해가지고 그 밑에 매수인 부담 철거비 5천만 원 돼 있는 거죠. 두 개 더해서 10억. 그러면 옆에 주변에 철거해야 될 필요가 없는 예쁜 땅들은 다 10억짜리라는 게 이제 유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부담할 때 더해준 논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밖에 보정 사례도 골랐고요. 자,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어려운 논점이 있죠. 자, 하나는 개발법에 있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시점은
우리 요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인 24년 6월 27일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분양 사업자를 생각해 보면 내가 분양 이 땅을 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토지 가치로 분양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몇 달 뒤에 내가 완공하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 몇 프로 더 땅값이 오르겠지. 그럼 그 금액을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의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공사 완료 시점이나 뭐 혹은 이제 분양 개시 시점이다 이런 자료로 주어지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자료 4번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반가로 5번 있죠. 자, 분양가는 공사 완료 시점에 가액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공시가기준법 쓸 때 지금 기준 시점이 6월 27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역시 또 일부러 다르게 드렸어요. 7월 13일 아니고 연습하시라고요. 근데 6월 27일이 아니라 공사 완료 시점인 거니까 공사 완료 시점 위에 표 보면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한 시점이 3개월 돼 있네요. 자, 1개월 걸린다, 2개월 걸린다, 지금 3개월째까지 박스 칠이 돼 있잖아요. 그럼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6월 27일이니까 3개월 뒤면 9월 27일인 거죠. 24년 9월 27일 기준으로 시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거 하나. 예. 그리고 자료 7번 가면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제 일방식 써야 되죠. 대상토지 기준 방식입니다. 요거랑 옆에 바로 써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방식, 일방식. 자, 대상토지 가액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준지 가지고 시점 수정.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사례 가지고 오늘은 거래 사례니까 사전 구성도 해야 되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요거 대상과 사례죠. 요거 대상과 표준지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대세는 이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최근 기술도 계속 이제 이 방식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뭐 주된 연습은 이걸로 하시는 건데요. 혹시 몰라서 일방식이 그래도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출제원급 우리 평가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청주에서 복수평가를 했는데 사무실은 저기 이제 서울이랑 인천인데요. 전 전국으로 다니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동네 이제 10년 선배님,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제 협회에서도 그 감정평가 심사할 때 심사위원장도 이제 몇 년 동안 역임하시고 이런 분 계시거든요. 복수평가, 보상평가, 복수평가 하는데 엑셀 파일을 보내주시는데 일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일방식 연습해야 돼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분이 들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지금, 그래서 저는 제 평가서는 이 방식으로 다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분의 논리를 보고 선배님이니까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간만에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막 쓰면서 이제 대상이랑 비교하셨는데 뭘 좋다고 보신 거지? 우리는 지금 요인치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가자파능 했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여러 개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방식을 일단 주로 하시는데요. 일방식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내드릴 거니까 그때는 꼭 연습하시고 시험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만 좀 맞추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 7번에 제가 두 번째 대상토지 기준 방식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연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는 관행도 있어요. 지금 이제 급학교인 보정치를 결정할 때 지금 역시나 현업 트렌드, 그리고 우리 시험의 원칙은 1페이지 보시면 공통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자, 1페이지 가겠습니다. 문제지. 자, 1페이지 가시면 공통유의사항이 있고, 거기 세 번째 보시면 급학교인 보정치는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현업에서 거의 다 이렇게 해요. 요즘은 지금 뭐 제가 지금 이번에 나와 있는 그 5단위로 자르는 거요. 제가 처음 합격했을 때는 꽤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일부 담보평가하는 경우에만 이제 지금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그 밖의 보정치를 그 끝자리를 이제 이게 그 평가사가 나온 숫자를 안 쓰고 이제 자르는 것 자체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게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시험에서는 항상 이렇게 공통유상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별다른 문제에서 조건이 없는 이상은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고 절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게 1번 문제는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1.25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2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약간 소수의 지금 이제 회사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 9페이지 하단 보시면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되 산출된 둘째 자리가 5 미만인 경우 절사하고 5 이상인 경우 5로 표시한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문제 풀어보시면 1.22가 나오는데 1.20으로 되어 있죠. 5가 안 되니까. 예. 만약에 1.26 나왔으면 1.25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자, 이런 현업의 관행도 있어서 예, 역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분양 단가는 만들었는데 분양 총액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양 총액이 이제 항상 이 면적이 현재 대장 토지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개발된 분양 대상 면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7페이지 가시면 자료 1번에 지금 현재의 개발전 면적이 6,000제곱미터인데요. 넘기시면 자료 4번에 자 5번, 6번 감보율 25%. 25%는 면적이 빠진다는 거죠. 개발하면. 그래서 0.75 곱해야 되고 여기서 밑에 보시면 조성 필지 면적 기준이 2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서 기준에 미달한다. 15% 감가 분양. 그러면 200으로 나눠서 몇 필지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고 분명히 200이 안 되는 잘리는 면적이 있겠죠. 그거는 85% 적용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개발 계획을 하나 먼저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안지 이제 그래서 구성을 보면 이제 분양 수익 평가를 할 때 면적 확정이 더 중요한 거니까 기본적 사항, 뭐 개발 계획 이런 목차를 잡아가지고 지금 보면 이제 면적을 벌써 면적과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분양 필지 면적 필지 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확정을 했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부분 통해서 공시가 기준법으로 분양 단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면적을 곱하고 아까 감가되는 것도 고려해가지고 명목 총액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화 시켰죠. 자, 그 다음에 분양 수익 평가 나왔으니까 개발 비용 평가를 빼야 되겠죠. 그럼 개발 비용이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8페이지 가시면 자료 4번의 스케줄표 아래쪽에 자 스케줄표 죄송합니다. 자료 4번의 1, 2, 3, 4 자체가 이제 개발 비용이죠. 조성공사비, 공공시설 부담금, 판매 및 관리비, 수급인 정상 이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넣어가지고 비용을 만드셔야 되겠죠. 조성공사비 단가 나와 있잖아요. 면적은 개발 전 면적이죠. 공사를 비가 투입되는 면적은 개발 전 면적에 해야 나중에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6,000 곱해야 되고요. 공공시설 부담금 필지로 되어 있네요. 아까 전에 이제 22필지 플러스 1필지 나왔습니다. 23필지 적용해야 되겠고 판매관리비, 분양가 총액의 5%. 현금 등가를 반영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분양 수익 평가를 구할 때 명목 총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쓰기 때문입니다. 명목 총액을 여기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오고 그 다음에 조성공사비의 10%는 이제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역시 까다로운 게 그 현금 등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스케줄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공공시설 부담금은 개발 허가 시에 지급한다. 개발 허가 1개월 걸리잖아요. 그럼 1. 조성비는 1개월 개발 허가 신청 시부터 그럼 현재 시점부터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3분의 1씩. 그러면 총액을 만들고 3분의 1을 곱한 다음에 그게 1개월, 2개월, 3개월 현가를 해야 되는 거죠. 됐죠? 예, 그럼 1, 2, 3 적어줘야 되고 1개월 밑에 1, 2개월 밑에 2, 3개월 밑에 3 적어놔야죠. 지금 현금등가를 빨리 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숫자를 미리 적어놔야 되는 거니까. 자, 판매관리비 공사 완료 1개월 후 일괄 지급. 공사 완료는 3개월 걸리는데 1개월이니까 4개월이죠. 4 써놔야 되죠. 수급인 정상 이유는 분양 완료 시. 분양은 6개월 뒤네요. 6 써놓고요. 자, 분양 수입도 지금 현가해야 되는 거니까 분양 시가 지금 2개월 뒤잖아요. 그래서 10%는 2 적어놓고 1개월 후 40%는 40% 위에 3 적어놓고 그럼 4개월 후는 6이 되네요. 50% 위에 6 적어놓고 이렇게 미리 다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대한 논점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 수익 쭉 구하시고 개별 비용 쭉 구하신 다음에 빼기해서 최종 가액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조성원가법이라는 거는 공사 완료 시점으로 공사비와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을 다 이제 집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성 완료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땅이 되는 거잖아요. 조성 완료 시점,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해서 개발 전, 개발 후로 나뉘는 거니까. 자, 공사비의 투입은 이 조성 완료 시점으로 전부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지가액을 조성 완료 시점, 공사 완료 시점으로 시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조성 공사비 등을 역시 이때까지로 밀어줘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산이 되면 개발 다 됐잖아요. 시점 수정만 해서 끝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소지가액. 자료 1번에 4번 되겠습니다. 40만 원 단가를 가지고 2,000제곱미터 샀다. 이게 총액이 되네요. 소지가액. 산계 위에 줄 보면 22년 8월 15일이니까 아래쪽에 공사 완료 시점인 24년 5월 15일까지 21개월 내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투입된 비용 소지가액 말고 공사비 있죠. 자료 1번에 1번, 2번, 3번. 조성공사비 15만 원인데 개발 전 면적 2,000 곱해야 되겠고 제세공과금 500만 원, 수기비는 조성공사비의 1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사비 착공 시 4개월로 공사를 되겠으니까 역시 이것도 착공 시점 위에 보시면 23년 1월 15일 돼 있잖아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6개월, 12개월 그리고 0개월 적용하셔서 조성공사비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과금이랑 수급인 이윤 2번이랑 3번은 공사 완료 시에 지급된다 그랬으니까 내가할 게 없죠. 그냥 내가할 게 없고 그냥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4년 5월 15일자로 그 투입된 비용을 다 모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24년 7월 13일로 시점 수정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3번 쓰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투하자본 승률 쓰고 지변율 쓰고 오늘은 이 자리에 투하자본 승률밖에 못 쓰죠. 시점 수정 자료 지변율 못 쓰죠. 그래서 투하자본 승률만 쓰는 겁니다. 자, 뭐 견해가 뭐 3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투하자본 수익률로만 하는 견해에 따른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첫날이니까 뭐 토지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토지 위주로 좀 내드렸거든요. 자, 가볍게 건물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논점 자체가 우선은 1층과 2층 공장 사무실 다르고 그러면서 사용 승인이 다르죠. 증축 부분의 내용 연수 조정이 이제 논점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1층과 2층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50만 원이 건축 단가인데 1층이 있고 2층이 있어요. 1층 주체 부분이 있고 부대 부분이 있는데 이게 80% 여기가 20% 돼 있죠. 8대2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자, 둘 다 10% 장가율이 있어요. 그러면 90%만 감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35년 중에서. 그리고 전체 여기 12년 중에서. 자, 사용승인을 보겠습니다. 사용승인일이 1층이 18년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준 시점이 24년 7월 13일이니까 6년 지났네요. 그럼 이 자리 6 넣으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되는 거고, 오늘 논점은 이 아래쪽이죠. 자, 2층을 위에 보시면 2년 뒤에 지었어요. 그래서 0.8, 0.2 곱하기 똑같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2층 사무실의 주체 부분 내용 연수가 50년이에요. 부대는 18년이고요. 자, 근데 우리 20년에 지었으니까 4년 경과했죠. 4년 경과. 근데 50년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46년이 남았다는 계산이 된단 말이죠. 자, 46년이 남았는데 그럼 이 자리에 50분의 4를 넣어서 46으로 미래까지 존재한다는 것을 넣는 게 맞는 거냐? 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1층이 29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죠. 1층의 주체가 29년밖에 안 남았는데 2층이 어떻게 44년을 존재를 해요. 그래서 내용 연수 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9년 남았다. 그리고 4년 경과했다. 4년 경과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증축의 내용 연수 조정입니다. 잔존 연수를 1층이랑 맞춰주는 게 핵심이죠. 전년 연수 만들려면 경관 연수 더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논점이 됩니다. 뭐냐면 여기죠. 여기는 18년 전년 연수인데 여기는 다 보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얘는 지금 14년 남았다는 전제거든요. 29년에 비하면 14년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부대 부분은요, 부대 부분이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 부분은 상관없잖아요. 지금 구조체가 돼서 2층을 떠받치고 있는 부분은 여기거든요. 여기 날짜와 여기 날짜를 비교해야 되는데 보통은 부대 부분은 이렇게 조정 안 하게 나오죠. 요건 조정하고 요건 조정 안 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되죠? 그래서 내용수 조정하고 안 한다. 이거 논점이 되겠고요. 답안지에 이제 가볍게 그래서 증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술처럼 언급 한번 하고 숫자가 구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바쁘지만 1번 문제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뭐 제가 강의를 오래 한 걸로 유명한데 제가 웬만하면 좀 시간 지키도록 하거든요. 첫날이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9시 반에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오늘 문제 가져가셔가지고요. 복기 잘 해주시고 오늘 푼 내용들이 이제 우리 초급편에 어떤 문제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드북 보시고 어떤 것까지 공부했는지까지 체크하시면 완벽한 복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진도 맞춰서 공부 잘 해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